자, 이번에 윤석열이 네덜란드 방문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것도 가치 외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기 때문에 예? 가치 외교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요? 가치 외교는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가치하고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적으로. 예? 지금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요. 근데 이거는 그럴 힘이 있는 나라, 미국처럼 그럴 힘이 있는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외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럴 힘이 있는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힘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네덜란드 간 게 왜 간 건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요. 소위 말해 네덜란드 총리가 이번에 이제 선거에 참패를 해가지고 자유민주당 소속의 이제 총리잖아요. 마크 루테가. 네? 마크 루테하고 윤석열이 사실상 그러니까는 선거에서 져가지고 이제 정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야할 사람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예? 도대체 이런 예교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테하고 윤석열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루테가 속해 있는 자유민주당이 보수정당입니다. 이번에 네덜란드는 선거에서 10월달입니까? 11월달입니까? 선거에서 더 극우정당이 승리를 했죠. 자유당이라는 극우정당이. 그렇죠? 심지어 유럽연합에서 탈퇴까지 뭐 주장하는 이런 극우정당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굉장히 극우 보수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극우 보수화요. 그런데 루테하고 윤석열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보수정당이다 보니까는 미국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는 파트너들입니다. 파트너들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는데 공유 파트너들이에요. 이 속에서 윤석열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중 반러 이거 얘기를 하는 데 속에서 루테도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과 똑같은 이런 입장, 그러니까 반러시아가 하고 있고, 예?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윤석열 입장 속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 외교를 하나의 정당화시킬 하나의 상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상대가 루테가 딱 적임자죠. 적임자야. 네? 거기다가 루테에 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루테는 지금 사실상 국내 정치를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국내 정치에서 이번에 3위로 밀려났잖아요. 국내 정치에서 은퇴를 선언하면서 나토 사무총장에 출마를 선언했죠. 나토 사무총장이요. 나토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의 핵 우산이 핵심적인 군사 정치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예? 미국의 그러니까 지지 없이는 그러니까 가능한 자리들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나토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는 지금 하나의 정치인이죠. 루테는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둘 다가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대외적인 문제 속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공유를 하고 있죠. 글로벌 전략을요. 예? 그래서 이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겁니다. 예? 지금 한국은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작년 6월 달에 나토 방문을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요? 나토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러니까는 나토 회원국인 것처럼 반러시아 선전하고 탈중국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의 비회원국이잖아요. 비회원국. 미국은 그러니까 아시아 나토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반중 노선을 하나의 체계화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윤석열은 자발적인 나토 회원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나토 회원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는 이쁘고, 예? 기시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은요. 근데 그거를 유럽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마크 루테입니다. 마크 루테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크 루테가 나토 사무총장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곧 총리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죠. 옷을 벗는 게. 예? 새 정권이 그러니까 구성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얘기됐던 건 뭐라고 했습니까요? 반도체 칩 동맹을 만들었다. 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먼저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부터 해봅시다. 팩트 체크요. 이게 뭐냐면요. 팩트 체크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거 배포한 사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용산에서 배포한 사진이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OU Signing Ceremony on Cutting Edge Semiconductor Partnership이라고 했잖아요. Semiconductor Partnership이라고 했잖아요. 예? 반도체 파트너십. 예? 이 경쟁력을 가기 위해서 서로가 두 나라가 이거 MOU를 그러니까는 협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머리 허연 분이 삼성전자의 경계현 사장이죠. 예? 그리고 이쪽에 상대편 파트너는 누굽니까요? 상대편 파트너는 피터 웨니크라고 저기 저 ASML의 이제 회장이죠. 회장하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악수하고 이제 이런 사진이잖아요. 협약식을 맺은 거잖아요. 예? 이게 12월 12일자 용산에서 배포한 사진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파트너십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얼라이언스가 아니라요.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근데 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ASML에 이제 거기 이제 그 방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방문하면서 국왕이 같이 거기에 이제 같이 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수행하고 그랬었잖아요. 거기 이제 그러면 ASML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방명록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게 있잖아요. 그때 왕이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은 왕이 얼라이언스라는 표현을 방명록에다가 이제 쓰지요. 아무 외교적인 의미가 없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떠벌린 거예요. 반도체 동맹이라고. 예? 근데 국왕은 아무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권한이 없어요. 없는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존재니까. 유럽에 있어서 왕들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준 거예요. 한국에서 원하는 걸 맞춤형으로 해준 거야. 외교적인 부담은 국가의 부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해준 거예요.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요. 있는 문서입니다. 네덜란드 홈페이지에 있는 정부 문서예요. 작년 11월 달에 마크 루테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여기 거버먼트 오브 더 네덜란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이게 문서예요. 문서에 보게 되면은 이게 작년 11월 23일 날 네덜란드 정부가 공개한 문서예요. 외교 문서요. 외교 협정문이요. 예? 이 협정문에 그 제목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공동 그러니까 이제 서명문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요? 네덜란드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 예? 이 네덜란드 이제는 이 왕정 사이니까로 돼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사이에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립에 대해서 공동 소위 말해서 서명문인 거예요. 예?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니까요. 이게 작년 11월 23일 날에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겁니다. 언제 서울 방문해서 이 협약이 이루어졌느냐? 작년 11월 17일 날 있었던 거예요. 예? 서울에 방문해가지고. 그때 분명히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 당시에 구축한 것을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으니까는 정치 안보에 있어서 협력, 그 다음에 경제 문화 사회에 있어서 협력, 지역과 글로벌 차원 속에서의 협력,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개의 문항으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19번째, 이건 실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실행과 관련해가지고, 19번째 문항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실행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못 박아놓고 있잖아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이미 작년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네? 작년 11월 달에 이미 맺은 겁니다. 이걸 올해 들어와서 올해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요? 세미컨덕터 파트너십이잖아요. 세미컨덕터 파트너십. 근데 작년 1년 전에 거기 여러분들 경제와 문화와 사회협력에 해당되지는 문항의 9번 항목이 그 경제와 사회 문화 협력에 관련된 저기 항목인데 9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The two leaders in particular. 특별히 두 지도자가 강조했는데 뭐의 중요성을 강조했냐면은
두 나라 사이에, 두 나라의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사이에 속에서의 기존의 협력을 더 강화할, 더욱더 강화할 것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공급망,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망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을 그러니까 지원할 그 의사를 표현했다고 돼 있잖아요. 9번 항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다 그러니까 합의 본 내용들이야.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알다 보니까는 여기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에 세미컨덕터 파트너십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외교 문서상, 외교 조약상 동맹을 맺었으면은 세미컨덕터 얼라이언스라는 표현을 쓰지요. 예? 얼라이언스와 파트너십은 다른 의미거든요. 예? 얼라이언스는 그 말 그대로 한 몸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파트너십은 주고받는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배포한 문서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얼라이언스 쓰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결례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한테 항의를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라이언스를 가지고 언론들이 같이 그러니까 춤추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언론을 창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번 협상의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요. ASML에게 나쁘지 않은 협상입니다. ASML은 인텔, 특히 TSMC가 주요 고객입니다. 주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EUV 장비, 꼭 필요한 EUV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공급하는, 이 장비를 많이 공급하는 회사가 TSMC입니다. 대만에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업들 간의 속에서 ASML이 자기가 유일한 독보적인 공급자다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석유에 있어서 석유를 그러니까 이래서 공급하고 있는 생산해서 공급하는 중동 국가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석유 이 가격 협상에 있어서 거래에 있어서 유리할 것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줘야 되는 사람 고객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객도요, 주요 고객. 예? 그래서 고객들 간에도 그러니까는 중국이 그러니까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는 협상력에 있어서 예? 협상력에서 그러니까 이 석유 거래 속에서도 사우디나 이런 쪽이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듯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도 ASML이 일방적인 이 생산자지만은 공급자지만은 장비 이 EUV 장비에 있어 속에서 TSMC도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인 고객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업들 간의 거래 속에서 뭡니까요? 협상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고 싶잖아요. 협상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요? 공급자 입장 속에서는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 고객을 확보해야지만이 자기들도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공급 조건에서 유리한 이 위치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TSMC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시위를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고객도 그러니까는 추가로 더 갈 거야. 삼성전자가 지금 뭐냐면은 파운드리 분야 속에서 TSMC를 그러니까는 쫓아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 이런 상대잖아요. 예? 삼성전자하고 ASML은 2000년대부터 협력을 쭉 해왔어요. 예? 이 장비의 개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2012년에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매각을 했지만 ASML의 지분에 투자했죠. 소위 주식을 매입했다 이거예요. 한 3%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장비가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1년에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삼성전자는 중요하다 보니까는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는 영향력을 좀 더 늘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는 업계 최초로 D램 생산에 EUV를 적용해가지고 성과도 만들어냈죠. 예? 삼성전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 입장 속에서 이렇게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TSMC가 ASML의 절대적인 고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고객이 된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속에서 아직까지는 TSMC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서 속에서요.
예를 들어서 올해 3분기에 봐보세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 속에서 TSMC가 한 58%나 됩니다. 삼성전자는 12.4%, 12.4%고요. 예?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격차가 굉장히 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TSMC가 더 큰 고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크니까. 예? 시장 점유율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TSMC가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는 예? 이 실제로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ASML을 그러니까 하나의 파트너로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ASML한테 우리한테 장비를 좀 많이 그러니까 공급해줘 했을 때 그 공급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반드시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TSMC가요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건데 반도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팹리스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설계하는 거죠. 각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죠. 설계예요. 설계하는 게 팹리스인데 이게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회사들. 중국의 화웨이가 여기에 이제 뛰어든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팹리스들이고 근데 이제 미국에도 파운드리가 인텔을 중심으로 해서 파운드리가 있지요. 그런데 뭐냐면 TSMC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TSMC는 뭐냐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잖아요. 위탁 생산. 삼성전자는 거기에 메모리 부분의 반도체를 그러니까는 공급해왔던 회사인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팹리스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진출을 하겠다는 거, 파운드리 속에서 TSMC를 쫓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뭘 했었어요? 팹리스하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반도체를 설계한 거를 위탁 생산해 주는 거니까는. 예? 그러니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꼭 필요한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대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TSMC가 제조만을 그냥 이렇게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퀄컴을 쳐다보고서는 그 주문을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했으면은 이 협상력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미국의 그 팹리스 회사들만이 아니라 대만의 팹리스 회사들을 육성을 한 거예요. 대만이 팹리스도 육성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TSMC도 뭐냐면 미국 기업들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협상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공급할 기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협상력에서 유리하잖아요. 너희들 아니라도 내가 우리가 영업할 때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만의 팹리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강합니다. 우리도 있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약화돼 버렸고요. 예? 우리는 주로 뭐냐면 예국에 있는 팹리스, 예국에 있는 파운드에 이렇게 의존을 해왔었으니까요. 그동안에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육성하려면은 국내에 그러니까 사실 팹리스를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삼성전자도 자기의 그러니까 독자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만이 이게 우리보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앞서왔던 거예요. 기술력이나 뭐 이런 데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월등하게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ASML에서는 TSMC를 주요 고객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예? 삼았는데 TSMC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는 주문을 하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미국의 팹리스 회사뿐만 아니라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한테서도 자기들은 그러니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EUV에서 만드는 장비를 많이 인수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파운드리의 업종에서 많은 주문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주문을 받지 않으면 이거 그렇게 많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봤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예? 써먹을 데가 없는 거잖아. 생산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장비를 만약에 많이 확보했어요. 그럼 생산 능력이 비례해서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걸 팔을 때가 있어야 될 게 아닌 겁니까? 팔을 때가 없으면 그걸 생산을 하겠어요? 예? 생산을 하겠냐고요. 이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구조가 개선이 그러니까 우선적인 이 과제인 것이지. 그럼 여기 이 속에서 TSMC는 뻔히 이제 ASML의 속셈이 들여다 보이죠. 자기들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TSMC가 시장 점유율 속에서 여전히 지금 기존의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지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ASML하고 협력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기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타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ASML에 대해 매달려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얘 공급 안 받으면 생산을 못 하니까. 예? 공급 안 받으면. 근데 ASML 입장 속에서는 삼성전자 없어도 자기들은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겠냐고요. 자,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사실상 추진해 왔던 거를 숟가락을 얹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에 제가 볼 때는 노란한 거예요. 노란한 거라고. 노란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사회 붕괴와 경제 붕괴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IMF 위기입니다. 97년도에 있었던 IMF 위기예요.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정부가 무능하면요, 이건 국민에게 공포가 돼버립니다.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에게 공포가 돼버려져요. 예? 이럴 때는 그러니까는 정부를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불행한 일이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상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1997년 외환위기 때 상황을 잠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언급해 볼게요. 97년도 11월 16일 날에 당시에 그러니까 IMF 총재는 되게 유럽인들이 되게 맡는 자리인데 프랑스인들이 많이 그동안 맡아왔었죠. 미셸 캉디 씨가 그러니까 당시에 캉디 씨라고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좀 날카롭게 생긴 할아버지요. 예? 미셸 캉디 씨가 IMF 총재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16일 날에 극비 방한하죠. 방한하는데 이걸 국내 언론들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안 했어요. 보도를 안 했는데 프랑스 출신의 IMF 총재다 보니까 프랑스 경제 전문지의 레제코라고 있습니다. 레제코에서 이걸 보도를 해요. 예? 캉디 씨가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뭘 그랬냐면은 니네들 지금 뭐냐면은 이 IMF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한 400억 내지 600억 달러 긴급 지원을 이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돌아갔던 거예요. 이걸 보도를 했어. 프랑스 경제신문에서 이걸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재경원이었었죠. 김영삼 정부에서 그 군사정권 시절 때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 나눠있던 거를 통합해가지고 재정경제원을 만들잖아요. 재정경제원에서 뭐냐면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이걸 부인합니다. 예? 이거를요. 사실무근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리고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18일 날이죠. 연합뉴스에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수석을 맡고 있는 김인호라고 있었죠. 김인호예요. 김인호가 현 단계에서 IMF에다가 자금 지원 요청할 계획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이게 진행된 거예요. 11월 16일 날 방한을 하고 11월 18일까지 정부에서는 IMF에다가 지원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3일 후 11월 21일 날에 정부가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공식으로 신청했다는 걸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 그러니까 캉디 씨가 방한을 하고 한국에 방한을 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한 5일 만에 정부가 그러니까는 발표를 해. 자기들이 엊그제까지 부인을 했던 거를. 예? 그러면서 시장은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졌잖아요. 혼돈 상태에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당시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을 많이 하는 얘기지만은 9월달,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그러니까 재경원 부총리이자 장관 했었던 그건 누굽니까 뭐라고 했습니까요?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문제없다. 예?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이라는 게 거시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경제 지표들, 인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가, 특히 대부채에 기반한 기업 부채가 크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잖아요. 취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 대부채라는 건, 국내 부채는, 원화 부채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지만은, 대외 부채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여름 때부터 그러니까는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파산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가을 때까지 문제 없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외적인 환경이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게 우리나라의 직격탄을 날린 거잖아요. 예? 당시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는 체력이 약화되고 있어. 약화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해외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급속도로 그러니까 위기로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소개했지만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9일 날 11월 28일에서 29일 날 바뀌는, 그러니까 자정을 지나자마자 엑스포 이제 그러니까 이 투표가 진행됐잖아요. 근데 그 전날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추경호가 연합뉴스 TV에 그러니까 인터뷰로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판세까지 왔다. 정부에 예?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하루, 이게 뭐 그러니까 일주일 전도 아니고 반나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저는 IMF 때도 그렇고 거짓말을 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이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능한 거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무능한 거야. 예? 무능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능했던 겁니다. 무능하다 보니까 그게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참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참상으로요.